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와 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와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고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측면, 어떤 개념에 속하는가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그러면 뭐 자산이다, 뭐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자산은 곧 뭐예요?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왜 부동산을 공부합니까? 부동산이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안 되면 미쳤습니까?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은 아침 드라마 이거 봐야 되고 말이죠.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돈이 되니까. 따라서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 말은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됐고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그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랬잖아요. 근데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복합 개념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와 개념자가 빠진 그냥 복합 부동산은 문장으로 나오면 비슷한 지문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주택을 예로 들어보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독주택을 매매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삽니다. 주택을 매입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집 한 채 산 건데 권리 문서는 두 가지를 받아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두 개 받죠. 근데 대장, 이 공적인 문서가 두 개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주거용 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은 다른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몇 개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오케이? 그런데 주택을 매매한다. 즉 주택을 거래한다. 또 주택을 이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땅을 받지 않고 주택만을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 집을 판다고 할 때 주거용 건물만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거용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도 함께 매매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지만 이것이 결합돼서 일체로한 말의 뜻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 거래되는 경우를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뭐라 그런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말이 제가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학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장 표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예쁘게 한번 포장해 볼게요. 외우란 뜻이 아니죠. 한번 드러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복합부동산이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교과서에는 나올 것이고 지문에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장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를 개론에서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개념 잡을 때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토지 플러스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복합 부동산이었고요. 그럼 아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지금 말씀드린 복합 부동산을 합했을 때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때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와요. 자,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가볍게 한번 따져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들이 부동산이라고 느낄까요? 어떤 것들이 부동산이다? 응?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건 의미 맞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땅, 또 건물, 뭐 아파트, 부동산 맞죠? 맞아요.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땅, 건물이 부동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개론은 뭐가 생명이다. 토장이 생명이니까 그냥 땅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토지. 그렇죠? 물론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택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지 않느냐. 이게 모두가 합하면 뭐가 돼요? 건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가다가 잊어먹을 만 하면 뭐 주택의 분류가 맞냐 틀리냐 한 번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토지의 분류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나중에 한 뭐 7, 8월쯤 가가지고 그때 가서 건물에는 어떻게 분류가 나눠집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6월 달까지는 건물은 신경 쓰지 마시다. 왜?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굳이 그거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분류는 크게는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물론 건물도요. 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주거용이에요. 그럼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주택, 한 글자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는 토지와 주택의 분류는 나눠집니다. 근데 주택 분류는 시험에서 중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봐더라도 큰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토지의 분류가 나와요. 근데 토지의 분류는요. 법에 의한 분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개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법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훨씬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과목은 다들 알고 계십니까? 그 2차 과목에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공시세법. 공시세법에서 묶어졌는데 자 공시법에서 배우는 게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지목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해석해보죠. 이게 땅지죠. 목은 제목. 그러니까 땅에 붙는 제목 이런 게 지목이에요. 그래서 법에 뭐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리는 법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한마디만 지적법인데 지적법에선 지목으로 토지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지목이 뭐라고요? 토지에 붙는 제목,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응용해봐요. 그럼 토지에 붙는 번호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지번. 지번. 나중에 지적법 보시면 지번 나오거든요. 지번. 그러니까 지번, 땅지 번호할 때 번. 뭐예요? 땅에 붙는 번호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필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필지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동일한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 동일한 지번을 갖는 토지가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목에 따른 구분은 개론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정말 한 10년에 한 번쯤 지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개론에 나옵니다. 근데 굳이 개론에서 안 배웠다 할지라도 지적법이란 법에서 28개의 지목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알고 계셔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론에서 똑같은 걸 반복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지목이 맞는 거,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 나오잖아요.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28개의 지목인 거, 그것만 고르면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택지란 말 들어보셨죠? 부지란 말도 들어보셨고 대지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 택지, 대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부지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할 수 있는 땅, 즉 건축 용지라고 해요. 그럼 건축할 수 없는 땅은 뭐라고 할까요? 건축할 수 없는 땅.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어를 말할 때는요. 그것과 정반대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아니다, 부정의 의미를 붙이면 돼요. 예컨대 아니 불자 또는 아닐 비자. 오케이? 그럼 자 아니 불자 또는 아닐 비자 합하면 부비가 돼요. 클럽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붙이면 서로 반대말이 돼요. 오케이?
예컨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이동성이 돼요.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이동성 아니면 부동성.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예컨대 우리 정책론을 나중에 보면 외부 경제란 말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외부 경제 반대말이 뭐냐면 외부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를 파악하라. 어떤 말이 나와,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와 반대의 말을 하고 싶으면 가운데나 맨 앞에 불자나 비자를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는 건축할 수 없으니까 맨 앞에 뭘 붙인다? 안일 비자 붙이면 비건축용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지란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다. 의미의 토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출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바닥 토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뭐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부지란 말이에요. 근데 부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해요. 따라서 뭐 뉴스나 신문 보다 보면 어느 지역 뭐 택지 개발한다 그러죠. 그럼 택지 개발한다는 말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택지는요. 택지란 말이 붙었죠. 이건 벌써부터 기억하면 좋아요. 택지란 말 나오면 주상공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토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택지다 그래요. 따라서 택지 개발 그러면 최소한 농업 용도나 임업 용도의 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택지 중에서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땅에 붙는 제목을 지목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28개 지목을 배우다 보면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뭐다? 대. 지목이 대예요. 그래서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지목이 대일 수 있어요. 근데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지금 몰라도 돼요. 왜? 나중에 공시법 배우다 보면 이제 28개 지목은 가장 기본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목에 공장용지라는 제목도 있고 대라는 제목도 있고 무슨 뭐 국어다 이런 제목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봐요. 분명히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인데 공업용지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공업용지는 택지에는 해당이 될지라도 대지에는 해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여러분 보셨을 때 부지, 택지, 대지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뭐로 보여요? 부지죠. 그 다음이 택지. 가장 범위가 좁은 게 대지가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부지, 택지, 대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수업이 더 진행되다 보면 공법을 배워요.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있죠. 그 공법에 건축법이란 법이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도 대지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는 공업용지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서 뭐다? 이런 말 가능해요? 자, 지적법에서 말하는 대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지적법에서 지목상 대인 토지가 대지죠. 여긴 주상만 들어가죠. 왜? 공업용지는 지목이 뭐니까? 공장용지니까. 근데 건축법이란 법이 있다. 근데 건축법에서도 무슨 말이 나온다? 대지란 말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해요. 그럼 그 건물 속에는 공업 용도의 건물도 건물 맞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는 주거 상업은 물론이고 공업 용지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학계론 지적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주거 상업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상 대지와 또는 학계론에서 말하는 대지의 개념과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수업을 듣고 다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아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절로 알게 됩니다. 됐지요? 이런 땅의 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뭐 낮이란 말을 쓰셨는데 응? 낮이라는 말. 이 낮이는요. 어차피 지는 땅지잖아요. 이 나가 우리 남학생들은 요거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이게 나체할 때 나거든요. 벌거벗을 나. 그럼 땅이 벌거벗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이다. 그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은 소지라고 말합니다. 어떨까요? 얘는 아니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땅만 있을 때를 뭐라 그런다? 낮이다 그 말이에요. 낮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낮이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거를 예쁘게 포장을 하면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상은 땅지 윗상이니까 땅 위에 계량물은 건물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 계량물이 뭔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계량물 그러면 그냥 그래 건축물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땅 위에 건물이 없다는 말은 뭐만 있다? 땅만 있다. 그걸 낮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대지. 나대지란 말 들어봤죠? 그럼 아까 배운 거 대입을 해보세요.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이잖아요. 근데 나대지 그럼 나지가 붙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땅만 있는데 지목이 뭐다? 대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으로서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이걸 뭐라 그런다? 나대지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나지와 상대적 개념이 뭐냐면 건부지예요. 이때 건부지의 핵심은요. 건이에요. 건이 뭐다? 건물이에요. 그럼 건부지는 땅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이게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컨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 단독주택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은 나지예요, 건부지예요? 건부지이죠. 오케이?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지금 땅을 매매하고 싶어요. 거래하고 싶어요. 팔아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땅과 그냥 땅만 있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 중에서 어느 게 거래하기가 쉬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입장에 따라 틀려요? 응? 자, 여기 건물 없어요. 요게 뭐? 나지. 여기에 건물 있어요. 여기 뭐? 건부지. 그럼 땅만 비교해 보자고요. 건물이 있는 땅과 없는 땅 중에서 어떤 땅이 거래하기가 쉽다? A. 나지가. 오케이. 맞아요. 맞다고. 그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땅 자체의 거래에 있어서는요. 건물이 없는 땅이 있는 땅보다 거래가 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땅 위에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럼 주택은 무슨 용도예요? 주거용이잖아요. 근데 이 건부지를 보니까 상가가 지어져 있더라. 그럼 이 사람은 그 상가 지어진 땅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나지가 있으면 땅만 있으니까 이 땅을 내가 사서 그 위에 상가를 짓고 싶으면 상가를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짓고 싶으면 공장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짓고 싶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분명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A, 나지가 B, 건부지보다 거래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셨잖아요.
이걸 개론에서는 시장성이 높다 그래요. 시장성을 쉽게 말하면 거래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성 높다는 거 이미 이해가 다 됐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A, 나지죠. 그래요? 이해 갔죠? 그럼 이 이해 가신 내용을 실제 지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포장을 해볼게요. 나지는 지상의 계량물이 없는 땅으로서, 오케이? 물리적 제한은 물론이고 사법상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고 보다 다양한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그랬죠. 맞는 얘기예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 땅의 가치만, 건물까지 합한 게 아니고 지금 토지 가치를 얘기했지 건물값까지 함께 합한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땅만 놓고 보았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어요. 뭐냐? 아니 무슨 뭐요? 우리 어디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뭐 땅값 보상 받을 때는 그 건물 있는 게 훨씬 많이 받는데? 그럴 때는 건부진가라고. 그럴 때는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론 문제 풀다 보면 일반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어떠하단 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 문장 자체가 이미 예외가 있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아시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 말은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원칙적으로 어떠하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그와 반대의 모습도 있다. 즉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의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빠졌어. 이 말이 빠지고 그냥 나지의 가치는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출제한 사람 바보예요. 왜? 예외가 있잖아요.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 개발 제한구역 내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 없는 땅보다 돈 많이 받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경우가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말 없이 무조건 나지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출제한 사람이 잘못 말한 거니까 이의 신청이 되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옛날 문제는 원칙적, 일반적 그런 말 없었다고. 근데 우리 수험생이 똑똑하다고. 야! 예외가 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반드시 그렇다 이 뜻이 돼버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신청의 결과 그게 다 답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보세요. 문장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떠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가면 갈수록 문장의 표현 수준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장난에 속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용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면 말장난 아무리 해봤자 그거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의 목적은 어떤 말장난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확히 이게 요거 앞뒤 바꿨네. 요 말 슬쩍 집어넣었네. 이게 보이게끔 하는 게 제 수업의 목적이라고. 오케이? 단순히 어떤 문장 외워라. 앞글자 따서 이것만 외우시오. 이런 수업은 그 학생들 죽이는 수업이에요.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것까지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걸 입장을 바꿔보자고. 나지 입장에서는 가치가 높은데 건부지 입장에서는 가치가 깎이는 거 아니에요?
건부지 입장에선 나지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때 가치가 깎이면 감가된다라고 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증감 몰라요? 증감? 증가 감소. 가치가 높아지면 증자 써서 증가. 가치가 깎이면 감소한다고 해서 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봐요.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럼 이거 입장을 바꿔서 건부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가치가 깎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구 입장에서? 건부지 입장에서 보면 나지 가치보다 낮은 거잖아요. 낮았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깎여요. 건부지 입장에서. 자, 예컨대 얘가 1억으로 평가가 되고 얘는 8천으로 평가된대요. 그러면 나지 입장에서는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돼 있죠. 근데 건부지 입장에서는 나지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됐잖아요. 그래요? 그럼 가치가 올라갔어요, 깎였어요? 깎인 거죠. 그럼 무슨 말 써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이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말이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말은 사실 전부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말장난이냐고. 이게. 전부 해석해보면 똑같은 말 아니냐고.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부 감가란 말만 외운 게요. 이해하시겠죠? 뜻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건부 감가란 말만 외웠어. 근데 그 말을 해석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말로 냈어, 문장을. 그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어봤다. 배운 적이 없다. 교과서가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나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문장만을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개론은 특히나. 다른 법 과목은 외우면 외운 대로 다 나옵니다. 왜? 아니 출제자가 법을 바꿔요. 출제자가 민법에 뭐 212조가 이렇다는데 그걸 지 맘대로 문장을 바꿔낼 수 있냐고. 못한다고요. 판례를 바꾸냐고. 못 바꾼다고. 그러니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수업에서 배운 그대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내용 전혀 몰라도 외우기만 해도 답을 맞춘다고. 물론 물어보면 모르지만 답은 맞춤. 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겪는 게 뭐냐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민법에 올인해요. 왜? 어쨌든 점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새는 민법 개론을 골고루 해야 점수를 얻지 어느 한쪽에 올인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 과락이 나오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쳐요. 예전 같으면 민법을 뭐 80 맞고 뭐 개론 한 50 맞아서 얹어가지고 합격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데도 출제 경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업을 해주고 똑같은 말을 해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연결이 안 돼요. 둘째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법은 암기 과목, 최소한 자격증 시험에서는 점수를 얻는 그 시험에서는 법은 암기 과목이야. 근데 개론은 이해 과목이라. 근데 암기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론도 똑같이 암기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학습법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건부 감가였죠? 감가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부주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건부 감가의 반대니까 건부 증가. 그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에서 보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 응? 이미 있는 건물 뭐 고칠 수 있어요? 못 해. 그러니까 재축, 신축 못하죠. 응? 그럼 봐봐요. A라는 땅만 있어요. 이건 낮이죠. 근데
B라는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건 무슨 지? 건부지.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의 낮이는 아예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땅이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는 그래도 건물이나마 지어져 있는 땅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땅이 값어치가 높게 평가될까요?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 가지 거의 10분 이상 같은 말을 했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므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등은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케이? 문장으로 말하면 뭔가 어렵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내용 해석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 당연한 말을 너무나 몰상식하게 표현하는 게 개론이라고. 아시겠어요? 따라서 개론은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표현이 몰상식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뭘까요? 말뜻 정확히 알고 내용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문장 표현이 다양한 것은 자꾸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고 익히면 나중에 저절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암기가 아니라 뜻이 뭐냐를 이해해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아유, 첩첩산중일세. 이건 또 뭐래? 이걸 우리가 합하면 전환지라고 해요. 여러분, 전환이 뭐예요? 뭔가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 앞에는요,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A라는 땅이 지금까지는 상업 용도의 토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법률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어서 이게 주거 용도로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용도가 바뀌는 땅이니까 이걸 묶으면 전환지다 이래요. 근데 전환지 속에는 후보지와 이행지 그러는데 일단 조심할 게 뭐냐? 후보지이든 이행지이든 간에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용도 전환이 완료된 땅이 아니라 용도 전환 중인 땅이에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일 때 후보지 이행지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장교분들을 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관. 그렇죠. 그러면 이 장교가 되기 위한 분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사관학교라고 하죠. 그럼 예컨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분들은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아직 소위 계급장을 안 달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사관입니까? 사관 후보생입니까? 후보생이지. 그렇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그분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보통 임관한다라고 하잖아요. 달았어. 그러면 사관입니까? 후보생입니까?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되었다면 후보지란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졸업을 했으면 사관이지 후보생이 아닌 것처럼. 오케이? 지금 현재 주거용지에서 예컨대 상업용도 다른 용도로 땅이 용도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후보지. 만약 주거용지가 상업용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사관학교 졸업한 거 아니냐. 그럼 후보생 딱지 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후보지지. 만약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후보란 말을 뺀다. 예컨대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다 보면 이제 부동산 관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늘 보여요. 예전에 안 보였어. 근데 보여 이제. 예컨대 택지 후보지 이 말은 지금 현재 택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택지는 아닌데 택지로 지금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 뭐다? 택지 후보지이겠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 완전히 택지로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택지이지. 택지 후보지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인이란 말 나와야지.
용도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저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이치를 알려줘도 외우려고 바쁘지 이해하려고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것은요.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 시험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 이상, 95점 나왔지 그거 아니잖아. 60 이상을 맞으면 다 80을 맞든 60 맞든 다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머리 싸움이 아니라고. 얼마만큼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느냐. 노력한 결과이지 머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 머리 싸움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20, 30대가 전부 합격하고 40, 50대 이상은 전부 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합격률을 보면 오히려 40대, 50대 사이 가장 높아요. 합격률이. 왜냐? 20대 머리 좋죠. 뭐 말해주면 금방 이해하고 암기도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교만에 떨어. 교만해. 그래서 뭐다? 뭐 다 아는 거, 뭐 가질 거 이러면서 안 해. 그럼 봐봐요. 느낌 안다고 안 해버리면 그 느낌이 계속 가겠냐고요. 안 갑니다. 막상 문제풀이 보면 기억이 안 나. 근데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해요. 인정하고 나는 뒤떨어져.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젊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시간 투자해가지고 반복밖에 할 게 없어.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다들 합격을 하신다. 아, 요번에도 제가 합격 높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원 특징, 젊은 분 별로 없었어요. 젊은 분들이 뭐 한 두세 명 있었고 나머지는 저보다 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집에서 그 설거지만 하시고 계셨던 이분들 다 전부 초짜. 그럼 뭘 알겠냐고. 뭐 부동산 얘기하면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땐 그분들 다 합격했어요. 그 뭐냐? 노력이에요. 반복이에요. 이분들 수업 끝나면 저 독서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그날 또 복습하고 인강 듣고 모르겠으면 머리 쥐어 박아 또 보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듣겠다고 한 5월, 6월쯤 돼서 안 나오고 혼자 집에서 할게요. 떨어질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머리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다. 얼마만큼 엉덩이를 안 치고 그냥 주구장창 책 보고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졌다고. 자,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일 때 후보지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나중에.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지와 법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빈지.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모래밭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 무슨 자 해변을 뭐라 그래? 해변을 오 빙고 바닷가. 빈지가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 바닷가를 보면요, 얘는요 이게 없어요. 이걸 따져보자고요. 등기, 능력.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를 할 수 없다면 내 거라고 법적으로 이 땅 내 거라고 인정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그래서 빈지는 뭐다? 이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질적인 이익은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법지 그래요. 바닷가. 예컨대 쉽게 말하면 그 백사장 있죠? 백사장. 바다 가면 백사장 있죠? 그게 빈지예요. 그 빈지는요, 누구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개인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닷가를 뛰어다니면서 뭐 자기야 나 잡아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잡히면 죽이 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산책을 즐길 수가 있어요. 모래찜질을 할 수 있어요. 거부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무슨 놀입니까? 거부가 헌집 다오 새집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무슨 놀이라 그래요? 무슨 놀이? 무슨 놀이긴 재건축 놀이지 이게. 에?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달라. 재건축 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요,
이거와 반대가 법지예요. 포인트, 법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소유가 돼요. 법적으로는 내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이익은 있다 없다? 없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윗집이 있어요. 아래집이 있어요. 요 가운데 경사진 땅이 있죠. 이게 법지예요. 이걸 법지라고 그래요. 경사진 땅. 어? 그럼 봐봐요. 이거는요. 토지를 측량하잖아요. 측량하면 윗집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의 법적으로는 누구 거? 윗집 거. 근데 이 경사진 땅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뭐 농사, 여기 뭐 밧줄을 매달고 농사를 짓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법지와 빈지는 반대예요. 자, 어떻게 두 가지만 기억해요. 법지, 빈지는 법조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근데 뭐가 포인트? 법이 포인트. 법자 들어가 있으니까 아 법지는 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실질적인 이익은 없어. 이거와 반대가 뭐다? 빈지. 따라서 법조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익은 있다. 오케이?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의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분류를 간단히 배웠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특성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요번 시간에 우리 부동산 분류 배울 때 여러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땅, 건물. 예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오케이? 그럼 이게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특성도 무엇과 무엇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조금 전에 땅과 건물이 부동산이라며. 그럼 특성도 땅의 특성과 건물 특성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학습이 뭔지 알아요? 말하는 거예요. 100번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한 번 말하는 것이고 100번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한 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틀리는 걸 뭘 들어요? 모르니까 여기 와가지고 돈까지 내가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지. 알면 미쳤다고 여기 와서 이걸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면.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리고 제 질문의 특징, 절대 어려운 거 질문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동산이 뭐예요? 땅, 건물. 정답. 오케이? 부동산에 왜 투자해? 돈 벌려고.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쉽게. 그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부동산 어떻게 크게 토지와 건물 나누어지죠? 그럼 특성을 붙이면 토지 특성과 건물의 특성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부동산 분류할 때도 토지의 분류, 건물, 그 중에서도 주택의 분류 구분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주택 분류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점으로? 토지 분류 중점으로 공부하라 했죠? 마찬가지예요. 특성도 토지와 건물 특성 구분이 되지만 무슨 특성이 시험에 나온다? 토지 특성. 얘는요, 100%예요. 부동산 특성 물어볼 때는요, 100% 토지 특성이지 건물 특성은 모의고사 때 혹시 니들 공부 안 했지? 라고 찔러보려고 한번 내는 경우는 있어도 기출문제에서 건물 특성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0% 어디 나온다? 왜냐? 오늘은 제가 그 수업을 안 했지만 원래 아까 부동산 학 그랬잖아요.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토지의 바탕을 두고 성립하는 학문이에요. 토지의 바탕을 두었으니 분류도 토지 분류가 중심일 거고 특성도 토지 특성이 중심이죠. 아시겠어요? 최소한 맨 첫 번째 총론 부분에서는. 나중에 뭐 정책론 이런 데서는 건물이 중요합니다. 어? 오케이? 왜? 토지에 투자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돈 벌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건물은 매달마다 임대 수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은 건물 임대 투자에 선호를 하시는 거고 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땅에 묻어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장기 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해요.
땅에 묶어놓는 분들은 저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나 바로 월세수 좀 얻어먹을래 이런 분들은 이 건물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건물이 중요하지만 총론 부분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다? 토지가 중요하다. 근데 토지 특성도요.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복습해봐요. 아까 부동산학의 성격 얘기할 때 부동산은 인문 사회과 그랬죠. 근데 인문과 사회는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인문적 특성은 누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다. 인간.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인문사회란 말과 반대말이 자연 그랬잖아요. 그럼 자연적 특성은 인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던.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자연물로서 이 말은 인간과 관계없이 자연물로서 토지가 갖는 특성이 뭐다? 자연적 특성이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뭐다? 인문적 특성이다. 오케이? 근데 이런 말들을 지금 당장 유창하게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무슨 개념을 잡아라? 뭔지는 몰라. 근데 인문적 특성이래. 인문은 인간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 그럼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난 특성인가? 이런 유추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추 자체가 답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떤 말은 누구와 관계가 있고 이 말 뜻이 뭐야?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또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론이라. 개론은 앞에 걸 모르는데 뒤에 걸 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앞에 거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 어려운 내용들 차근차근 익혀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분들 총론 쉬워 건너뛰고 투자론 어려운 것부터 할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왜? 주추도를 세우지 않고 기둥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맨날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할 때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개론은 연결이에요.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똑똑똑 끊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가는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출제 비중은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말이에요. 출제 비중은. 근데 특성에 대해서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8문제에서 9문제는 이게 나오고 어쩌다가 한 문제가 인문적 특성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나오기는 하니까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학습의 중점은 어디에 두자? 자연적 특성에 중점을 두자.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자연적 특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